2022년 봄, 대만 국방부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무기 구매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무기는 바로 시속 267km로 비행하며 최첨단 레이더와 어뢰로 잠수함을 사냥하는 MH-6고탈 시호크 헬리콥터. 중국의 잠수함 함대를 막기 위한 대만의 필수 전력으로 여겨졌던 무기였습니다. 대만은 2015년부터 12대를 요청했지만 7년이 지난 2022년 미국은 돌연 거절이라는 한마디로 문을 닫았습니다. 단순히 승인을 미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만이 이 무기를 사지 못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유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자위 전략이 잘못됐다며 12억 달러짜리 헬리콥터는 쓸모없는 전력 낭비라고 주장한 겁니다. 방어를 위해 손을 내민 대만과 동맹의 요청을 거부한 미국, 그 사이엔 전략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더욱 확신했죠. 우크라이나가 작고 기동성 있는 무기로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은 대만도 같은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은 전면전을 준비할 게 아니라 고슴도치처럼 변해야 한다.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거대한 중국을 물리칠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중국 전투기는 거의 매일 대만 영공을 침범했고 해군 함정은 봉쇄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침공은 아니지만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협이었죠. 더 큰 문제는 미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지키겠다는 공식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대만에 필요한 무기를 팔겠다고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무기조차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미국은 왜 대만을 돕지 않으려 하는가? 대만은 정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모든 답은 중국과 대만의 피로 얼룩진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1927년 중국 대륙에서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과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사이에 내전이 시작됐죠. 22년간 이어진 이 전쟁으로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9년 공산군이 승리하면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어요. 패배한 국민당은 본토에서 130km 떨어진 섬 대만으로 도망쳤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고 국민당은 대만에서 중화민국이라는 또 다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양측 모두 자신들이 중국 전체의 합법적인 정부라고 주장했다는 점이에요. 결국 언젠가는 재통일하겠다고 서로 으름장을 놓았죠. 미국은 처음에는 국민당 편을 들었습니다. 1954년 미국은 대만과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중국이 침공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죠. 실제로 미군 부대가 대만에 주둔했고 미국제 무기가 섬 전역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미국의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시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1979년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공식 인정했죠. 동시에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공동방위조약도 파기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사실상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 의회는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켰죠. 이 법은 미국이 대만과 계속 무역하고 문화 교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자위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명시한 거죠. 하지만 이 법에는 결정적인 빈칸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외교관계위원회의 아시아 전문가 데이비드 삭스는 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애매하게 남겨둠으로써 중국은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고 대만은 독립을 선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이 모호성은 대만의 국방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도와줄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대만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했어요.
1980년대부터 대만은 미국에 본격적으로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F-16 전투기, 60 전차, 공격 헬리콥터, 미사일, 군함까지 다양한 무기를 들여왔죠. 이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가장 첨단 무기 중 일부였습니다. M-60 전차는 대당 100만 달러가 넘었고 F-16 전투기는 대당 4천만 달러였어요. 프리기탐은 한 척에 3억 달러가 넘었죠. 엄청난 비용이었지만 미국과 대만은 이런 무기가 중국의 침공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보다 수백만 명이나 많은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보호할 첨단 무기는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중국군이 해협을 건너오면 대만의 전투기와 군함, 미사일이 그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었죠. 운 좋게 상륙에 성공한 중국군도 대만의 전차와 대공 무기에 직면하게 될 거였습니다. 이렇게 대만이 시간을 벌면 미국이 개입할지 결정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미국이 참전하기로 하면 중국의 침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까지 대만의 기본 전략이었어요. 대만은 계속해서 미국제 전투기와 전차, 군함에 투자했고 이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협 건너편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중국은 대만 주변 바다에 미사일 6발을 발사했어요. 대만의 새 지도자 리덩후이에 대한 항의였죠. 리덩후이는 대만 최초로 직접 선거로 뽑힌 총통이었고 중국과의 통일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미사일 발사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는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였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했거든요. 1990년대부터 중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군사비로 투입됐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대만보다 수십억 달러나 많았어요. 이 돈으로 중국은 현대식 전차, 전투기, 잠수함, 헬리콥터, 군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대만이 보유한 미국제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집중했죠. 2013년까지 중국군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헬리콥터는 3배, 군함은 4배 이상, 전투기는 8배, 전차는 10배로 늘어났어요. 잠수함은 15배 이상 증가했고 대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어요. 대만의 F-16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이런 무기들은 중국에게 완전히 새로운 침공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먼저 탄도미사일로 대만의 공항과 항구를 폭격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시설들은 고정되어 있어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고 파괴되면 대만 공군과 해군은 무력화될 거였죠. 그런 다음 중국의 군함과 잠수함이 병력 수송선을 호위하며 해협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상륙 후에는 전투기와 전차가 섬을 점령하는 데 사용될 거였어요.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충분히 빠르게 진행된다면 미국이 개입할 시간도 주지 않을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 대만이 성공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설령 미국이 개입한다 해도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첨단 전투기와 군함, 잠수함, 미사일로 미군의 접근을 막을 수 있게 됐거든요. 양측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대만의 기존 전략, 즉 첨단 무기로 중국군을 막다가 미국의 도움을 기다리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중국의 첨단 무기가 대만의 첨단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데이비드 sak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개발한 능력들은 대만이 첨단 무기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요. 대만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군사 전문가 윌리엄 머레이가 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전략에 고슴도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고슴도치는 느리지만 꾸준하고 몸 전체가 가시로 덮여 있죠. 포식자가 공격하면 몸을 웅크리며 가시를 세웁니다. 삼키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머레이는 대만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싸고 큰 무기 몇 개 대신 작고 이동성 좋고 저렴한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거였죠.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무기는 휴대용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스팅어라는 대공 미사일과 하푼이라는 대함 미사일, 그리고 드론과 기뢰 같은 것들이었죠. F-16 전투기 한 대 가격이면 하푼 시스템 6개나 스팅어 미사일 135기를 살 수 있었어요. 이런 무기를 수백 수천 개 사면 대만은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온 섬이 무기로 뒤덮이게 되는 겁니다.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는 대만을 삼키기 힘든 알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국 인민해방군 지도부에게 의문을 심어주는 거죠. 과연 침공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중국이 침공을 시작하면 여전히 탄도미사일로 대만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이동 가능한 무기들은 맞추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이 병력을 실은 함선을 보내면 대만이 해저에 깔아놓은 기뢰가 그들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이때 대만군은 스팅어 미사일로 중국 헬리콥터를 격추하고 하푼 미사일로 군함을 공격할 수 있죠. 이런 무기들이 중국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오래 버틸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할지 결정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중국을 무기 하나하나로 따라잡으려는 대신 침공 자체를 실패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고슴도치 전략으로 전환하려면 대만군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미국 관리들은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에 맞는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대만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5년 대만은 스팅어 미사일 250기와 다른 소형 미사일 800여 기를 구매했죠. 2020년까지 수백 기를 더 구매했고 드론과 레이더 시스템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만은 계속해서 첨단 무기도 구매했어요. 전투기, 전차, 심지어 현대식 군함과 잠수함 건조 계획까지 추진했죠. 2022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서류상으로 러시아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죠.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제공한 고슴도치 스타일 무기로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스팅어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하이마스 로켓 같은 것들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어요. 대만이 구매한 무기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이 전쟁을 지켜본 미국은 대만에 더 강한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대만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 더 많은 고슴도치 스타일 무기를 구매했고 자체 미사일 생산도 늘렸어요. 바로 이때 대만은 MH-60-10R 헬리콥터 10대 구매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총 12억 달러 규모의 거래였죠. 하지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헬리콥터는 고슴도치 전략에 맞지 않았거든요. 크고 비싸고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 sak스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가속화됐다고 말해요. 대만의 국방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 그 돈을 스팅어, 제블린, 하푼 같은 무기를 사는데 더 잘 써야 한다는 거였죠. 미국은 현재 대만에 무기를 파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거든요. 이는 미국이 대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만이 원하는 것을 사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만의 일부 지도자들이 여전히 첨단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의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려면 말이죠. 대만 영공 근처를 비행하는 중국 전투기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요격기가 필요해요. 중국 해군이 봉쇄를 시도하면 그에 맞설 군함이 필요하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만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실제로 침공하면 첨단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고슴도치 전략은 중국의 침공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대만이 승리하려면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데 미국은 아직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니
대만은 혼자서라도 섬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계속 첨단 무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대만이 고슴도치 전략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고 이 판매를 거부하는 거예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대만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미국의 도움 없이도 섬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이들은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너무 커져서 대만이 혼자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논쟁의 이면에는 더 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대만을 위해 싸울 것인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백악관 참모들이 나서서 미국의 공식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정정했죠. 전략적 모호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모호성이 이제 도움보다 해가 더 크다고 주장해요.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확신할 수 없으니 침공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이들은 명확한 약속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중국을 자극해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시간이 대만 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계속 커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통일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고 있어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시진핑이 2027년까지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죠. 물론 그게 반드시 침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국방 전략을 빠르게 재편해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문제죠. 고슴도치 전략이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이 전략도 한계가 있어요. 작은 무기들로는 중국 공군의 공중 우세를 막기 어렵고 장기 봉쇄에도 취약하죠. 게다가 고슴도치 전략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입니다. 중국의 침공을 막을 수는 있어도 억제력은 약할 수 있어요. 중국이 시도조차 안 하게 만들 정도의 위협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만에게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을 양으로나 질로나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요. 경제 규모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침공을 최대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드는 것뿐이죠.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2,40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들은 중국과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중국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질 것인가 같은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 분단 국가들이 겪었던 비극이 22세기에도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도 의지가 있고 적절한 무기가 있다면 훨씬 큰 나라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대가도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경제는 황폐화됐죠. 대만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아마 우크라이나보다 더 참혹할 겁니다. 대만은 작은 섬이라 도망갈 곳이 없고 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고슴도치 전략의 진짜 목표도 거기 있어요. 중국에게 침공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확신시켜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억제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억제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통일을 자신의 역사적 유산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굳히면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침공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때 대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는 참담할 겁니다. 미국의 역할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명확하게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억제책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약속이 오히려 미국을 원치 않는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경고해요.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하면 그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판을 낳을 수도 있죠. 앞으로 몇 년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대만이 고슴도치 전략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철저하게 실행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을 테고 대만은 어느 정도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첨단 무기에 대한 미련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사이 중국은 군사력을 계속 키우고 대만 주변에서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긴장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위험도 커지고 있죠. 한쪽 전투기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한쪽 군함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게 더 큰 충돌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그늘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은 제한적이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영리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고슴도치 전략은 그런 영리함의 한 예일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다면 최소한 지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최선의 전략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변수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대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오늘은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과 그것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